엄마가 아팠던 시간,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다. 내 병은 멈추게 했지만 삶은 앞으로 갔다. 프롤로그. 아프기 시작한 날보다 말하지 못한 날들이 더 길었다. 나는 아프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다.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모니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프린터에서 종이를 뽑아 내밀었다. 그 종이에는 내가 한 번도 진지하게 읽어본 적 없는 의학 용어들이 줄지어 있었다. 비소세포 폐암 말기, 다발 전이, 늑막뼈, 그리고 흉수.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전신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도 큰 의미를 기대하긴 힘듭니다. 나는 그 순간 의사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대신 내 머릿속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어졌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 숫자는 내 삶의 길이가 아니라 아이들 인생에서 내가 빠질지도 모른다는 현실로 다가왔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고 집은 조용했다. 부엌에 앉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먹지 않으면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불을 끄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말하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 사이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병의 이름은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를 2번씩 살기 시작했다. 하나는 아이들 앞에서의 하루, 아무 일 없는 엄마의 하루. 그리고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몸과 협상하는 하루. 나는 그 2개의 하루를 겹치지 않게 살기 위해 아주 오래, 아주 조심스럽게 버티기 시작했다. 1막 초기 항암 1, 2년차. 항암은 큰 폭풍처럼 시작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왔다. 베개 위에 머리카락 몇 가닥, 샤워실 배수구에 걸린 실오라기 같은 것들, 빗을 잡은 손에 붙는 가느다란 선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큰아이의 눈이 내 머리 위로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마다 나는 더 크게 웃었다. 막내는 말을 줄였다. 질문이 줄었다기보다 질문을 삼키는 느낌이었다. 아이는 내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숨이 편한지 불편한지부터 먼저 확인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하고 부르기 전에 내 방문을 먼저 열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내가 자고 있으면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그 소리, 주전자에서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내게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항암을 맞고 집에 돌아온 날들은 늘 비슷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까지는 괜찮았다. 아이들 앞에서는 몸이 말을 듣는 척했다.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나는 매일 같은 문장을 말했고 그 문장을 말하는 동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밤이 오면 내 몸은 나에게만 솔직해졌다. 수속이 뒤집혔고
탔고 입안은 헐었고 뼈 안쪽에서부터 통증이 올라왔다. 나는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앞에 앉아 아주 작은 소리로만 울었다. 울다가 구역질하고 세수하고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다시 거실로 나갔다. 아이들이 아직 잠들지 않았다면 나는 웃었다. 엄마, 물 좀 마시고 올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였다. 아이들에게는 병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 아이들에게는 엄마 역할을 끝까지 해보려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알았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가 아픈 건 숨기면 숨길수록 더 진하게 남는다는 것을. 남편은 새벽마다 약탕기 앞에 섰다. 약 냄새가 집안에 배었다. 황기, 구기자, 낯선 이름들. 그 냄새는 한편으로는 위로였고 한편으로는 현실이었다. 우리 먼저 전기를 살리자. 노의사가 말했던 그 문장이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처럼 집안에 머물렀다. 나는 약을 마실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물을 건넸다. 말이 많아지면 무너질까봐 우리는 말을 줄였다. 대신 손으로, 등으로, 물컵으로 서로를 붙잡았다. 버티는 삶은 대체로 말이 적다. 이막, 큰아이의 상견례, 큰아이의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나는 기뻐해야 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날 내 마음은 먼저 겁을 먹었다. 상견례라는 자리는 가족과 가족이 처음 마주 앉은 자리다. 아이의 결혼을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어떤 집에서 자랐는가가 조용히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 자리에서 엄마는 아이 뒤에 앉아 있어야 한다. 나는 그걸 안다. 그런데 나는 그때 항암을 막 시작한 몸이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낯설었다. 웃는 표정을 만들려고 하면 입술이 갈라졌다. 상견례 전날 나는 항암을 맞고 돌아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손이 떨려 끈이 잘 풀리지 않았다. 단추를 채우려는데 손끝 감각이 흐려져 같은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 모습이 싫었다. 그 모습이 내가 엄마라는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것 같아서. 큰아이는 엄마 안 가도 되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안 가도 된다는 말은 때때로 이제 엄마가 빠져도 된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갈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한 번 꼭 잡았다. 그 손의 온도가 내 마음을 붙잡았다. 상견례 날 식당 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국물 냄새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상하게도 그런 자리에서는 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여기서 나가자라고. 하지만 큰아이가 내 손을 아주 살짝 잡았다. 엄마, 천천히. 그 한마디가 내 발을 앞으로 옮겼다. 자리에 앉고 인사를 나누고 대화가 오가던 중 상대 어른이 내 얼굴을 한 번 바라보며 물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 질문은 예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의가 내게는 절벽이었다. 큰아이가 대신 말하려 했고 남편도 목을 가다듬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병이 대신 말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조금 아픕니다. 그리고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그래도 아이 키우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아이를 믿습니다. 그 말은 상대 가족을 안심시키려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지키려는 말이었다. 나는 그날 내 체면을 지켰다. 체면이라는 말이 평소엔 허영처럼 들리는데 그날은 그게 내 존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이 울컥 올라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그날의 웃음과 그날의 목소리와 그날의 단정함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참을 토하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 나는 지쳐 있었다. 그런데도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말했다. 오늘은 엄마 역할을 했다. 그게 그날 내가 얻은 작은 승리였다. 산막. 큰아이의 결혼식. 결혼식은 상견례보다 더 공개적인 무대다. 사진, 인사, 축사, 수많은 시선. 나는 결혼식이 두려웠다. 내 몸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이의 인생 사진에 내 병이 묻어버릴까봐. 결혼식 며칠 전 나는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진 것을 확인했다. 가발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거울 앞에서 오래 망설였다. 가발은 내게 숨김이었고 맨머리는 고백이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몸이 무거워 침대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입안은 헐었고 손끝은 저렸다. 그런데 큰아이가 보낸 메시지에는 환하게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엄마, 오늘 오지? 나는 그 짧은 문장을 보고 오래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응, 간다. 그날 나는 내 몸과 협상을 했다. 딱 그 자리까지만, 딱 그 순간까지만. 결혼식장에서는 음악이 흐르고 꽃이 놓이고 사람들이 웃었다. 그 밝은 풍경 속에서 나는 내 몸의 어두운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소리, 숨이 얕아지는 소리. 신부 대기실에서 큰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아이의 손이 차갑게 떨렸다. 엄마, 괜찮아. 큰아이는 그렇게 물었지만 사실은 엄마,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괜찮아라고 답했다. 그 괜찮아는 내 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에게 주는 약속이었다. 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입장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박수를 치면서도 내 손이 링거를 얼마나 오래 잡아온 손인지 떠올렸다. 내 손은 박수보다 병실의 침대 난간을 더 오래 잡아온 손이었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도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이 손이 언제까지 말을 들어줄까? 그런데 그때 큰아이가 내 쪽을 한번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 내 계산이 멈췄다. 나는 그냥 박수를 쳤다. 이 순간만큼은 엄마로 남고 싶었다. 식이 끝난 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을 몰아쉬었다. 메스꺼움이 올라왔고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나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여기까지 오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다시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엄마였다. 나는 입술을 한 번 눌러 다물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사진을 찍고 인사를 하고 아이의 등을 한 번 쓸어 주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나는 오래 울었다. 아이가 모르게. 그 울음은 슬픔보다 안도에 가까웠다. 지켰다. 그 한 단어가 내 마음 속에 남았다. 사막 막내의 의과대학 진학. 막내는 늦둥이였다. 그래서 더 미안했다. 큰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 막내는 아직 교복을 입고 있었다. 항암실 대기실에서 숙제를 하던 아이는 주변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다. 사람들의 얼굴, 보호자들의 손, 간호사의 빠른 발걸음. 아이는 질문이 많지 않았다. 대신 관찰이 많았다. 어느 날 막내가 말했다. 엄마, 아픈 사람 옆에는 그냥 같이 있어 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 문장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아이가 말한 가치는 치료가 아니라 존재였다. 고3이 되었을 때 막내는 조용히 말했다. 나 의대 생각해. 나는 놀랐지만 말리지도 권하지도 못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이미 결정이 들어 있었다. 나는 다만 솔직하게 말했다. 그 길은 길고 힘들 거야.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 그 한마디에 나는 느꼈다. 아이는 이미 병원에서 힘든 길을 봐왔다는 것을. 합격 소식은 병실에서 들었다. 막내는 휴대폰 화면을 내게 내밀었다. 의과대학. 그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커서였다. 축하해. 그 말이 전부였다. 입학식 날 나는 병원에 있었다. 막내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 아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 아이의 눈을 오래 봤다. 저 아이는 내 옆에서 자랐구나. 그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아팠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날 막내는 영상 찍어 보내줄게라고 했다. 병실의 작은 화면 속 강당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있었다. 막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환자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새로 배운 말이 아니었다. 막내는 그 말을 내 병실에서 이미 배웠다. 링거를 잡고 울던 내 손, 밤마다 화장실에서 무너지던 내 숨, 큰아이, 결혼식장에서 끝까지 웃던 내 얼굴, 그 모든 것이 존엄이라는 단어에 붙어 있었다. 나는 그날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병을 이긴 게 아니라 아이에게 사람 옆에 서는 법을 남겼구나. 오막 본과 실수,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 의대 생활은 빠르고 거칠었다. 시험과 실습이 이어졌고 막내는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다. 통화는 짧아졌다. 엄마, 나 오늘은 밤새야 해.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서운함이 아니라 안도였다. 아이가 자기 길로 가고 있다는 안도, 동시에 어딘가 서늘한 슬픔도 있었다. 아이가 내 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 곁을 졸업하는 느낌. 보호자였던 아이가 점점 전문가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안정기에 들어갔다. 안정이라는 말은 완치가 아니었다. 다만 오늘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었다. 몸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다. 손끝이 저렸고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날이 있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에 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면 막내가 말하곤 했다. 엄마,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그 천천히는 나에게 남은 시간을 다시 건네주는 말처럼 들렸다. 어느 날 막내가 내 약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이건 공복에 먹으면 속 더 안 좋아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엄마가 아이를 지키는 관계에서 아이가 엄마를 살피는 관계로 아주 천천히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슬픔이 아니라 오래 버틴 삶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이동이었다. 육막, 인턴, 처음으로 환자를 맡은 밤. 인턴이 된 막내는 집에 거의 오지 못했다. 새벽에 전화가 오고 병원에서 잠을 자고 커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았다. 나는 막내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느꼈다. 목소리에는 피곤이 쌓이고 말에는 무게가 붙었다. 어느 날 새벽 막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은 많이 부족했어. 그 문장을 보고 나는 한참 멈췄다. 그 말은 과거에 내가 화장실에서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던 말과 같았다. 오늘은 내가 부족했다. 버틴 삶의 언어는 닮아간다. 막내는 어느 날 처음으로 환자의 죽음을 마주했다고 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엄마, 사람을 살리는 건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항암실의 밤들을 떠올렸다. 내 옆 침대의 환자, 보호자의 울음, 의사의 짧은 설명,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바뀌는 병실의 시트. 생명 앞에서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나는 막내에게 말했다. 부족해도 돼. 내가 그걸 느끼는 사람이면 돼. 그 말은 사실 막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과거의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7막 레지던트 1 2년차 밤을 지키는 사람이 된 아이. 레지던트가 된 막내는 이사라는 호칭을 실제로 살아내기 시작했다. 전화벨은 자주 울렸고 밤은 길었고 얼굴은 더 말라갔다. 어느 겨울 새벽 막내가 잠깐 집에 들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의 어깨에는 바람이 묻어 있었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깊었다. 막내는 말없이 물을 마셨다. 나는 묻지 않았다. 다만 밥을 조금 떠서 내밀었다. 막내는 한 숟갈을 겨우 넘기며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엄마 생각 자주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어. 대신 막내의 등을 한 번 쓸어주었다. 예전에 남편이 내 등을 쓸어주던 방식으로. 손이 기억하는 위로는 세대를 건넌다. 막내는 어느 날 새벽 문자로 이렇게 보냈다. 엄마, 오늘 보호자분이 울었어. 내가 할 말이 없더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오래전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최대한 유지하세요라는 말 앞에서 울음을 삼키던 얼굴. 나는 막내에게
답장을 보냈다. 말이 없을 때가 있어. 그때 옆에 있어 주면 돼. 그 답장은 막내가 고3 때 했던 말과 이어졌다. 같이 있어 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 막내는 결국 그 말의 자리에 도착해 있었다. 나는 이제 막내를 붙잡지 않았다. 몸 챙겨라는 말도 줄였다. 그 말을 하면 막내가 더 죄책감을 가질 것 같았어. 대신 나는 믿기로 했다. 이 아이가 지키는 밤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버틴 시간이 이 아이의 길이 된 것처럼 이 아이의 밤도 누군가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에필로그. 나는 병을 이긴 사람이 아니다. 완치 선언을 받은 적도 없다. 나는 아직도 약을 먹고 검사 날짜를 달력에 표시한다. 달력에는 여전히 동그라미가 있고 지워진 날들이 있고 조심스럽게 남겨둔 빈칸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6개월이라는 숫자에 살지 않는다. 나는 오늘의 밤 냄새와 막내의 짧은 메시지와 큰아이의 결혼식 사진 속 한 장면과 함께 산다. 가끔은 생각한다. 내가 이 시간을 왜 이렇게 오래 버텼을까? 답은 늘 사건이 아니라 장면으로 온다. 상견례 식당에서 수저를 들던 내 손, 결혼식장에서 아이의 손을 잡던 순간, 병실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듣던 그 밤, 인턴이 된 막내의 부족했다는 문자, 레지던트가 된 막내의 굳은 어깨게. 그 장면들 속에서 나는 하나씩 배웠다. 오래 버틴 삶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반복이 결국 누군가의 길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아직도 어떤 밤에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운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울고 나서 거울을 볼 때 나는 더 이상 왜 나에게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오늘은 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덧붙인다. 아이들이 잘 자랐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기적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시간이다. 포기하지 않았던 손, 놓지 않았던 눈빛, 그리고 끝내 함께 건너온 날들의 기록. 어둠이 길었던 만큼 나는 빛을 과장하지 않는다. 다만 말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기만 한다면 삶은 어느 순간 아주 조용히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의 아픔은 끝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오늘도 약을 먹는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살아낸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다른 이야기를 맞이해 주세요.